판을 내려놓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 조광윤이 펼쳤었던 정책 자체가 시험 문제 상당히 중요하게 나오고 우리 고려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어떤 연관이 있냐? 우리는 당시 고려였잖아, 그치? 이 고려도 이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면서 이 송나라의 문화를 우리도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바로 문치주의예요. 자, 문치주의는 쉽게 이야기하면 학문으로 통치하겠다, 학문으로 다스린다 라는 뜻이야. 자, 문치주의 정말 좋죠? 학문으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 무엇에 권한은 낮아지겠어? 학문으로 통치하는 것이니 학문으로 통치를 하는 것이니 누구의 권한은 낮아져요? 절도사의 권한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절도사의 권한은 약화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절도사의 권한은 약화된다. 자, 그래서 절도사의 권한이 약화되니까 이건 이윽고 뭐가 되는 거야? 국방력 약화로도 이어지게 되는 거야. 국방력 약화되는 요인이 된다. 응? 오케이? 자, 그래서 문치주의에 대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 장점은 무엇이냐? 임금, 이 황제가 직접적으로 문치주의를 주도하기 때문에 과거제도 황제가 직접 실시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시제도라고 해요. 전시제도, 찰칵 이 전시가 아니고요. 이 전시제도에서 이야기하는 전시는 과거제를 누가 직접 실시를 하는 거야? 바로 황제가 직접적으로 실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과거제를 강화하여 황제가 능력이 출중한 인재를 직접 선발한다. 황제가 직접 인재를 선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제를 어떻게 했다? 강화했다라는 게 전시제도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럼 그의 반면에 이제 힘이 약해지는 이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는 무엇이냐면요. 아까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국방력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군사력이 약화되는 거야. 왜? 절도사 세력이 힘이 약해졌으니까 학문을 중심으로 통치를 한다는 건 어떤 사회적인 풍조가 팽배해질 수 있는 것이냐? 바로 숙문천무의 풍조가 팽배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숙문천무가 무슨 뜻이냐? 숭배한다라는 거야. 무엇을? 학문을 천하다는 거야. 무엇은? 무예는. 그치? 이해됐죠? 그래서 학문을 숭배하고 무술은 천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회적 풍조 사상이 널리 전파가 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국방력 약화가 이제 가장 큰 단점이었는데 이때 여기 보입니까? 선생님이 이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나는 안 깨울 거야, 오늘부터. 자는 친구들. 자, 제일 먼저 여기에 있었던 나라들 중에서 제일 먼저 건국이 됐었던 건 요 나라예요. 요 나라 916년에 아율야복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거란족이 통일이 되면 요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송나라는 언제 만들어지냐? 960년에 조광윤에 의해 가지고 조광윤에 의해 가지고 건국이 되죠. 당나라 말기 절도사 출신의 이 조광윤에 의해서 건국이 되었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 고려 있죠. 고려는 언제 건국이 됐을까? 그렇지. 한국사 열심히 배웠네. 918년에 태조 왕건에 의해 가지고 고려가 건국이 되었었다라고 보죠. 자, 서한은요, 탕고트족이라고도 하죠. 탄고트 혹은 탕구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탕구트족, 이제 신장 외열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1038년
38년에 이원호에 의해 가지고 건국이 되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시 건국 초부터 거란과 이 조광윤의 송나라는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바로 이 빨간 지역 때문인데요. 빨간 지역이 어디냐면 베이징이에요. 베이징. 베이징을 연운 16주라고 불렸는데 이 연운 16주를 놓고 요나라와 송나라가 끊임없이 대립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송나라는 문치주의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국방 자체가 약한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 요나라도 계속 침입을 하고 서하, 이 탕구투족도 계속 침입을 하게 되니까 양 옆에서 완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야. 정신이 혼미하겠지. 나중에서는 여기에서 여진족이 원래 고구려에 병합되었었던, 복속되었었던 말갈족의 한 갈래였었단 말이죠. 근데 고구려가 멸망하고 발해가 멸망하니까 이제 그 거란족들을 우리가 여진족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여진족 세력들이 1115년에 여진족을 아골타라는 혹은 아구다라고도 하죠. 이 인물이 통합을 하게 되면서 금나라를 세운다. 자, 지금 우리가 총 4가지 나라 했어. 4가지 나라. 자, 금나라를 세우게 된다. 송나라는 일단은 이 금나라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요와 서하한테 계속 어떻게 해요? 세패를 공납을 하면서 야, 우리 좀 그만 건드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북방의 민족의 침입을 어떻게 하게 된다? 세패를 공납하면서 밸런스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다가 이 금나라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금과 송나라가 손을 잡고 요나라를 멸망시켜요. 오케이? 아시겠죠? 금나라와 송나라가 손을 잡고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서 금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합니다. 에? 둘이 같이 연합했다면서요. 연합을 했지. 근데 우리 금나라도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만의 국가가 만들어진 거죠. 자기 이제 여진족만의 국가. 생각보다 강한 거야. 그래서 송나라까지 이제 황하 일대로 내려와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황허강에서 수도가 어디로 내려오냐? 이 밑에 항저우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북송 시기와 남송 시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금나라가 그러면은 당시 중국을 주름 잡냐? 그것은 아닙니다. 중국을 주름 잡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어디를 주름 잡았었냐? 아니 금나라 여기 점점 영토 넓히거든? 근데 누가 등장하냐? 따그닥 남유럽을 차지하고 그리고 유럽 전체를 공포에 물들였었던 그 말 잘 타고 활 잘 쏘는 그들이 등장해요. 뭐 누구야? 몽골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몽골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칭기즈칸 태무친에 의해 가지고 금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내려와 가지고 당시 이제 이 몽골족만의 국가가 되는 원나라를 만들거든요. 원나라가 송나라를 멸망시키면서 남송을 멸망시키면서 이 중국 전역은 누구의 차지로 돌아가게 된다? 바로 바로 몽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어가지고 계속 선생님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북방 민족 하면 어디야? 요나라 서하야. 이원호의 서하, 야율 야부기의 요나라 침입을 계속 해오게 된다. 그래서 북방 민족의 침입에 한계를 느끼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싸워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얘네들이랑 어떻게 해야지 화친을 맺을 수가 있겠어요? 일단은 송나라가 굽히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북방과 화친을 맺게 되는데 이 화친을 어떻게 해가지고 맺느냐? 세패공납.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세패라는 것들은 뭐예요? 세패라는 것들은 뭐야? 은이나 비단 등을 바칠 공짜야. 주면서 이렇게 조금 우리 그만 공격해줘. 이게 줬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 세패를 공납하니까 당연히 나라의 재정은 어떻게 되겠어? 악화되겠죠. 재정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분필 한번 갈게요. 자, 이어가지고 같이 가겠습니다. 분필을 갈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패 공납을 해서 이 밸런스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송나라는 얘들아, 북송 때와
남성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고 했죠.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기억해줘야 되는 인물이 두 인물이 있어. 학교 선생님이 분명히 알려주실 거거든요. 자, 북송 때 기억해줘야 되는 인물은요, 왕안석이라는 인물입니다. 교재 없으니까 적어 놓으세요. 왕안석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인물이 농민을 중심으로 개혁하게 되는 사람이고요. 남송에서는 꼭 기억해줘야 되는 인물이 주희라는 인물입니다. 바로 유교의 한 갈래, 유학의 한 갈래였었던 성리학, 인간의 분석은 곧 우주의 이치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집대성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두 인물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이제 11세기 북송에서 이 송나라의 개혁 방안을 얘기했었던 북송 왕안석의 개혁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하냐? 참, 네 가지만 적어 볼 건데요. 첫 번째, 균전법입니다. 균전제 우리가 충분히 들었었죠. 당시 수나라와 당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같이 쓰였었던 제도. 균전법,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를 한다. 근데 아무한테나 토지를 나눠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농민에게,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토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 법이라고 해볼게요. 자, 균전법, 농민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한다. 균등하게 나누어줌. 분배하는 법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제 과전법입니다. 과전법.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한다고 그랬잖아. 이제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했으니까 이 세금도 균등하게 부과하는 법입니다. 토지세를 균등하게 납부를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부과하는 법. 토지 균등하게 부과하는 토지세요. 토지에 대한 세금. 그래서 과전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상평창. 이 상평창은 무엇이다? 국가에서 이제 상품을 매매하는 창고예요. 상품을 매매하는 창고. 즉, 무슨 뜻이냐? 국가에서 상업활동을 국가에서도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주전법입니다. 주조화폐 들어봤죠? 주전법. 화폐를 주조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주전법입니다. 국가에서 종이화폐를 발행하는 법이에요. 자, 여기에서 가장 밑줄 뭐야? 종이화폐에다가 가장 밑줄 앤드 별표. 자, 송나라에서 시험 문제 1타 가장 잘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송나라 때 지금까지 이제 발견되기를 세계 최초의 화폐, 이 지폐라고 이제 화폐는 아니지만 지폐라고 이제 일러지는 최초의 지폐 화폐가 있습니다. 지폐. 얘들아, 이전까지 화폐는 우리가 다 동전, 은전, 금전 등으로 만들었죠. 뭐 은화라든지 금화라든지 한 번씩 들어봤죠.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청동기 이후 철기에도 썼었던 화폐 단위, 뭐 명량전, 우수전, 단량전, 왕망전들을 떠올리면은요, 철을 사용해가지고 철전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청동을 사용해가지고 청동을 굳혀가지고 만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 이건 다 뭐예요? 광물들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지. 그런 이야기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10원짜리가 막 정말 이 공간을 가득 메울 정도로 있어. 굳이? 왜? 갑자기 오셔가지고 히터를 왜 틀고 가신 거지? 자, 다시. 히터가 나와요. 이건 못 참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10원짜리가 가득하게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쓸까? 이거 다 10원짜리 모아가지고 환전하겠어요? 아니죠. 녹여가지고 어떻게 쓰겠어요? 그렇죠. 녹여가지고 우리가 광물을 다시 이제 모아가지고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득이 되는 거야. 근데 지폐는 그런 가치가 없어, 얘들아.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미국 혹은 중국에 가서 쓸 수 있어요?
드뭅니다.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못 써요, 사실. 중국에서는 조금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긴 한데 미국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종이지폐는 잘 못 쓰죠. 반대로 얘기해 볼게. 자, 그러면은 저기 예를 들어가지고 베트남 화폐라든지 필리핀 화폐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 화폐를 우리나라에서 써. 그럼 우리가 받아줄 수 있을까? 그것도 은행 가가지고 환전해야 되고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야. 지폐가 화폐의 단위가 된다. 종이 이 쪼가리가 화폐의 단위가 된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거든. 왜 대단한 일이 되냐면 이 지폐화폐는요, 사람들의 믿음으로 그 가치가 정해진다는 거야. 이 종이가 진짜 화폐의 가치가 있다라고 믿어야지만 쓸 수가 있는 것이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종이화폐를 발행하는 법이 이제 주전법이 만들어지면서 최초의 화폐인 교자라는 화폐를 발행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올해까지 왔습니다. 교자를 발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나중에 이제 몽골이 중국을 전역을 지배를 하게 되면서부터 쓰게 되는 것은 교초라고 하는 화폐입니다. 교초는 원나라이기 때문에 헷갈리면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교자를 이렇게 사용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왜 난방을 틀고 가셨을까?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죠. 자, 어쨌든 요 왕안성의 개혁까지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살짝 치워서 이제 중국 전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지고 할게요. 자, 송나라보다 더 먼저 생긴 게 어디라고? 요나라는 어느 민족들이 세웠어요? 거란족의 아율 야복이라는 인물이 거란족을 통합하면서 나라를 세웠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자, 송나라보다 더 빨랐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송나라랑은 어디를 두고 대립했어요? 그렇지. 연운 16주를 두고 대립을 합니다. 베이징 일대를 두고 연중 16주를 결국에는 이 요나라가 차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거란은 이제 요나라 전에 이제 거란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의 발해를 멸망시키기도 했고 발해민들이 모여가지고 건국했었던 이 발해민들이 건국한 발해의 후속 국가 정한국까지도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고려에도 몇 번이나 침입을 했어요? 3차례나 침입을 했었죠. 그쵸? 3차례나 침입을 해오게 되었었다. 자, 그래서 송과는 굉장히 대립을 하는 형태였었고 이들끼리도 이제 거란도 마찬가지로 대장경 등을 쓰면서 불교 문화 발전에 기여를 했었다. 대장경은 뭐예요? 불경을 따라가지고 옮겨서 적는 것을 우리가 대장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거란만의 독자적인 문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거란의 문자 사용, 독자적인 문자를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이 어디야? 그 다음이 송나라야. 자, 여기 건국됐었던 거 916년. 자, 그 다음이 서하. 탕구투족의 이 서하가 되겠습니다. 자, 탕구투는 이원호라는 인물 1038년에 이원호라는 인물이 탕구투족을 모아서 서쪽에 하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서하는 서쪽에 있다 보니까 동서교역로를 거의 장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하만의 문자를 사용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2세기에 등장하는 나라, 요 나라가 중요합니다. 요 나라요? 아니요, 금나라요. 금나라는 어느 쪽의 나라? 그렇죠. 여진족. 우리가 한국사를 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헷갈리거나 어려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여진족이 건국을 했었고요. 아굴타
혹은 아고다라고도 하는데 이 인물이 1115년에 건국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금나라도 마찬가지로 세력을 굉장히 키우면서 점점 이제 화북 일대까지 차지를 해서 송과 연합해서 어디를 공격하게 된다? 요 나라를 공격하게.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